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 수치는 108.06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6월 CPI 쇼크와 연준의 매파적 정책 기조가 강화된 점, 그리고 천연가스 수급 차질로 인한 유로존 경기 침체 우려가 달러와 강세를 좀 힘을 도왔다. 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702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 인플레이션 장기화와 미 연준의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영향성을 좀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가가 배럴당 97.59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중국 내 코로나 재확산과 주요 도시 봉쇄 및 글로벌 경기 침체의 우려에 따른 영향을 좀 받았다고 하네요.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이 내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 사우디 증산 불발 소식의 상승 반전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저번 주 주말에 빈살반을 만났는데 핵심 목적 달성을 못했죠. 그래서 이제 바이든 씨가 공식 석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했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원유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왜 카슈쿠시 이야기를 꺼내서 할 의향이 별로 없지 않았을까요?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거니와, 그 다음에 공유하고 있으면 오늘 논의한 토대로 몇 주 안에 더 많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 라고 해서, 저는 좀 조심스럽게 중립기여를 좀 받고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주 안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제 8월 3일날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는데, 이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무언가를 또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이제 집중은 8월 3일로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사우디 외무장관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야, 원유 관련 논의는 없었어. 그리고 오펙 플러스가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단독적으로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바이든 씨가 능력이 좀 있다라고 하면 8월 3일날 증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IMF 총재가 한국 경제 성장률 2.5%로 전망을 했지만 좀 더 내려갈 것 같다. 그렇지만 나머지 국가 대비보다는 좀 더 선방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둔화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내년에 한국 경기 침체가 가장 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중국과 그다음 미국과 유럽이 주요 수출처인데 다 별로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그리고 내년 금리 인상 가열된 물가 식기가 아마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좋은 이야기를 좀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거니와, 그 다음에 테슬라 CEO가 소송 준비 6개월도 부족하다, 내년 2월이 타당하다라고 하면서 또 약간의 트위터의 신속 재판에 따른 반대 의견을 정확하게 어필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주들에게 긴급 주총에 따른 매각 승인을 좀 촉구한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좀 던졌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으로 미국의 소매 판매 부분에 따른 영향이 이번에 증시와 코인의 반등을 좀 힘을 실어주지 않았냐라는 의견들도 꽤 많이 나와주고 있었는데요. 네, 미국의 소매 판매 1% 상승과 소비 여전과 그 다음에 어쩔 수 없다, 이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데, 저는 소비가 여전하다라는 부분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후행 지표고 그 데이터가 이제 막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의 소매 판매가 5월달에는 좀 조져있지만 6월달에는 당연히 드라이브 시즌이다 보니까 놀러갈 사람들은 여전히 놀러가고 살 거 다 샀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영향성으로 좋게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가구, 식료, 휘발유 소비 증가가 나왔고 의류, 백화점은 감소했다 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미국의 실물 경제의 3분의 2가 소비 증가를 했고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건 아직 좀 이른 것 같다 라고 하는 게 지표상으로 보았을 때는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물가가 이렇게 많이 높아서 경기 침체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물가가 이 정도 높이와 이 정도 금리 요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도 소비의 여력이 아직도 되네? 라고 하니까 이 반발심으로 소비의 여력이 되니 투자의 여력도 되겠지
라는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됐다라고 표현을 좀 드리고 싶었거니와, 그 다음에 웰스파고 선임 이코노미스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통화 정책은 경기 둔화에 수반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연준 위원들은 조심스러워하기 시작을 하고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먼저 제한적인 영역으로 돌아와야 되고 1%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 하락하기까지 시간은 많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며,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인플레이션이 엄청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었고,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고 수요와 공급과 그리고 비슷한 수준으로 되돌리려면 연준의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있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성파로 이야기를 했던 연준 은행 총재 중에 한 명이 애틀랜타 쪽 라파렐 씨가, 야, 지금의 상황이 너무 극단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져갈 필요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또 15일 연설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또 시장의 분위기가 더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의 정점을 통과하는 기대감이 좀 생겼다. 경기 침체 우려도 완화가 되고, 연준들도 이제 약간의 좀 꺾이는 데이터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좀 속도 조절로 인해서 0.75에 상당히 힘을 많이 실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1%대 포인트가 매우 낮아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의 0.75 부분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동안 달러 인덱스 부분은 연준이 올라가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선진국 부분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년까지 정도는 계속 아무래도 달러 인덱스가 좀 많이 내려간다고 해도 일정 라인 때까지는 계속해서 유지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면 유로 쪽이 보시면 엔화와 유로가 다 미쳤잖아요. 엔화 계속 풀고 있죠. 유로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아마 유로 쪽에 미치는 영향 강도는 아무래도 유로 쪽 22 은행이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해도 거기에 또 옵션으로 이제 분열될 수 있을 만한 요구적 조건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이 워낙 커진다. 왜냐면 그리스와 이탈리아를 왜 도와줘야 되냐? 독일 쪽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왜냐면 그쪽에 있는 구체를 또 상당히 유연하게 또 가져가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좀 답답할 실정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네 나라가 일단 우선시되는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좀 쉽지 않는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겨울 시즌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유로 쪽에 따른 불확실성이 훨씬 더 커지다 보니까 그걸 다 확인하려고 하는 달러 인덱스 쪽으로 많이 좀 치우쳐져 있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이 봉쇄 충격에 따른 중국의 2분기 성장률 추이가 나왔는데요. 거의 5%에서 2분기 부분은 거의 바닥을 찍어버렸습니다. 0.4%가 나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파는 아무래도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올 3분기 부분에도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이제 회복세 부분에 따른 해석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상하이시 부분만 보면 총생산의 두 자릿수로 13.7% 마이너스가 나오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상하이가 중요한지 알 수 있었던 대목이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5일 기준으로 미 달러 주요국 화폐 가치를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훼손이 나왔는지를 알 수 있었던 부분이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유럽 가스 공급의 전면 중단이 될 때는 이걸 보았을 때 급락 그리고 유로에 있는 가치도 많이 하락할 수 있다. 그리고 유럽의 기업 이익도 15% 감소하고 독일 국채 금리도 매우 많이 하락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번 겨울에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지 못하는 이유도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PC 부분과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을 좀 많이 보기도 했었는데, 요새 시장에 있는 분위기가 공통적 악재이죠.
금리 인상이라는 게 공통된 악재인데 또 이게 긍정적인 요소에 작용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대 인플레가 이제 2.8까지 내려갔다라는 그런 수치화된 내용이 조금씩 나와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서서히 인플레이션의 이제 피크치는 거의 다 지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으로 이제 반발 심시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제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매매가 조금은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주기영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2020년 하반기 강세 사이클 촉발하기 전에 빅숏 스퀴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포물선형 강세장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짧은 압박이 일어나기를 기다려야 할 때다 라고 해서 이게 강세장이 몇 달 혹은 몇 년 이상 걸릴지는 우리도 예측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크립토 퀀트 자료에 따르면 채굴기 보유량이 7월 16일 급격히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지표값이 상승하면 채굴자 지갑이 더 많은 비트코인을 유입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반대는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출금하고 거래소로 이동한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하니까 이 지표도 좀 잘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 셀시우스 파산 문서를 보게 되면 이제 채굴 부분에 8850개 채굴 기계를 소유를 하고 있고 그중 43,632대가 가동 중이다. 연말까지 12만 대 채굴기를 가동할 예정으로 어떻게 해서는 모변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채권단 회의 부분이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마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위험천만한 MZ 코인 투자자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투자자 558만 명 중에 308만 명이 2030 세대였고 코인 급락하면 개인 회사의 신청도 대폭 늘어난다 라고 해서 여기에서 상당히 불만적인 부분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평등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어차피 세금은 N빵입니다. 근데 근로자 수 부분이 거의 다 저런 분들도 다 근로자에 들어갈 텐데 직장인에 들어갈 텐데 근로자 부분에 있어서 저렇게 신용불량자가 많이 됐다라는 건 신용불량자가 됐으니 그만큼 소득 부분이 안 들어온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세금의 엠빵 부담은 장기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선택적 사항으로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단기적으로 잠깐 세금이 높아지는 척도가 좋을까요?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세금 부담률이 높아지는 게 과연 바람직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 저런 사람들을 도와주냐, 차라리 망하게 내버려 둬라 라고 하지만 왜 또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한테 전가가 되냐 라고 또 불만을 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차라리 어느 정도 일정 이상 지원을 해주고 다시 복직시키는 형태로 가는 게 우리 사회가 더 이로운 거 아닐까요? 그래서 실업률도 좀 조조하게 만들고 장기적으로도 세금 분배 효과도 나오고 그리고 하나 더 보게 되면 신용불량자가 많이 생기면 생계권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생계권에 영향을 준다라는 의미는 무엇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말 그대로 생계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범죄율이 증가되겠죠. 그럼 우리 공동체 사회가 범죄율이 증가되고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그렇게 한다라는 게 국가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게 바람직한 공동체 사회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진짜 성실하게 납세를 하고 그 다음에 성실하게 대출금 만약에 있으면 대출금을 계속 과거에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착실하게 갚아 나가는데 이거를 되게 아니 꼽게 보는 게 과연 우리 시선이 이기적인 것이냐, 지극히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좀 바뀌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투자 부분은 솔직히 좀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더 확장판으로 보게 되면 자영업자들도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더욱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빗대올 수도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 그럼 볼 것인지에 따른 논란도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좀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어차피 자기가 사회초년생이다 보니까 대출 받을 수 있을 만한 그 사이즈가 좀 작아요. 그래서 차라리 빨리 탕감시켜버리고 하는 게 더 낫고요. 탕감이라고 해서 뭐 게임처럼 리셋 기능이 버튼 한 번으로 빨리 청산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까다로운 절차와 그 기준에 부합한 에 한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지. 기사도 되게 어그로하게 90% 이상 해준다. 절대 90%다 해주는 거 아니거든요. 60에서 90% 사이인데 거기에 해당된 사람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해당되지 않았던 사람은 또 생기권으로 인해서 범죄를 일으킬 확률이 매우 높아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밖에 있는 사회가 되게 안전적으로 그렇게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으로 좀 고려를 하고 생각을 하면서 좀 사회를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투자 부분은 좀 저도 좀 아니긴 하지만 국가를 바라보는 시선과 내가 좀 더 안전하게 사회 부분을 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그 정도까지는 좀 양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고용주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리셋 기능이 없다라고 하면 누가 더 나은 그리고 더 도전적인 고용주가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럼 다 고용주를 포기해 버리겠죠. 그러면 당연히 실업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투자와 또 다른 이야기이지 않냐라고 하지만 투자도 어떻게 보면 주주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볼 수는 있고 코인은 조금은 그런 성향은 아니지만 아무튼 약간의 사회초년생 입장에서 약간의 사회 선배로서 좀 배려해주고 양보해주는 그런 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좀 오지랖을 좀 떨어보긴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일본의 확진자 11만 역대 최다이다 라고 해서 이제 BA.5가 이번에 이제 가장 또 확산세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젊은 층들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고령층들이 좀 문제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4차 접종 부분의 속도를 좀 국내에도 높여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바이낸스 CEO가 주식거래 지원은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주식거래 계획은 없겠죠. 이걸 가져간다라는 것은 수직 계열화된 코인 쪽의 수급이 불확실성이 워낙 커질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굳이 레드오션에 들어가서 자기네들의 있는 그 지금의 이익률을 반감시킬 만한 여지를 가져가 볼 필요성은 없겠죠. 그 다음에 한 리서치 개인 쪽에서 나왔던 리서치 내용이 좀 있었는데요. 자, 18년 시즌 하락장과 비교하더라도 22년도 코인 전송량이 압도적으로 규모가 컸다. 그래서 22년도 루나와 셀시우스, 3에로 캐피탈 여러 이슈로 가격 하락이 발생할수록 장기 보유자들이 단기 보유자의 물량을 축적하고 비중을 증가시키고 있다. 또 신규 매수자가 유입시키는 게 계기가 되니 바닥을 점검하는 지표로 활용하면 좋겠다. 그리고 머스크가 테슬라 스팀 게임에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플랫폼 스팀을 추가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더 나아가게 되면 결제 부분도 코인 쪽을 좀 접목을 시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전 좀 갖고 있고요. 겨우겨우 50만 원에 팔렸다. 날리더니 찬밥 신세가 되었다. 라고 해서 뭐 메타 공주나 뭐 그 나머지 NFT나 오픈시 구조조정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런 걸 보게 되면 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술품 거래 부분이 이제 막 활성화되다가 이제 막 처음 침체기를 한번 맛보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약간 애교로 좀 바라보는 시선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계속 예술품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격의 방어 라인 그리고 그만큼 NFT 관리를 좀 잘했던 그런 부분은 또 재평가를 받을 수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SR 코인 시가총액 전체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을 나눈 지표인데요. 값이 낮아지며 코인에 매수할 스테이블 공급량이 높아졌다라는 뜻이고요. 코인 가격 상승의 여지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SSR 값은 저촉 구간에 도달했기 때문에 잠재적 매수 압력이 높게 예상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거니와
그 다음에 레버리지 비율 지표가 나온 게 있는데요. 미결제 약정에 해당 거래소 코인의 보유량을 나눈 값으로 값이 높을수록 투자자들이 선물 거래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높은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현재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그 선물의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10년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더의 도미넌스가 7년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플랫폼이 그만큼 많이 선방을 하고 좀 쓸만한 게 좀 많이 있어서 그만큼 그 영향성이 좀 있었다. 그리고 이더의 스테이킹의 인기도가 또 한몫을 했다 라고 저는 좀 표현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 다음에 NFT 부분에 있어서 어떤 브랜드가 주목을 하고 있냐라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가정의 이제 산업 목재하고 필수품 부분에 로스까지 들어오는 실정과 이제 나이키, 푸마, 뭐 NFL, 스타벅스 부분에 따른 기대감으로 인해서 점차 확장판이 좀 그려가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USDC가 3억 8천만 달러 유입은 다이에 계속 거래소로 유입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지표 보고 느꼈던 거는 그거 하나입니다. 다이 쪽으로 돈이 들어간다라는 건 디파이에 구멍이 나져 있는 쪽으로 이제 서서히 디파이 H 쪽으로 충분히 수익성과 이자 농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층들이 또 들어가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렇게 또 시장이 외면받았을 때 나는 농사를 지금 적기라고 생각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근에 디파이 관련 쪽이 더욱더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22년도 6월 비트코인은 사지 않았을까? 그들은 2020년 3월 또는 18년 12월과 사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이다 라고 해서 40만 트위터 팔로워가 보유한 차티스트가 그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거니와 이더리움 EIP1559 소각 메커니즘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250만 이더를 소각을 했다라고 해서 영향이 좀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코인 시그널에서도 매번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제가 7월과 9월 부분인데 어차피 7월 때 이미 거의 다 우리가 알고 있는 패턴은 아마 갈 것 같고 이제 남아져 있는 건 9월입니다. 9월의 강도가 어느 정도가 나올 것이냐. 근데 이제 그만큼 이번에 대조표를 축소하는 게 기존에 465억 달러에서 이제 960억 달러까지 2배 이상 덤핑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그만큼 크겠죠. 예. 그러면 미친 영향 강도를 금리로 환산해서 추이를 했었을 때 0.75 정도를 한 번 더 한다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리의 조정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차이여서 이때도 좀 유심하게 리스크 관리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언급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리플전 CTO 타코 스탠드 원래 잔고 46개 XRP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과 리서치 6월 상장 채굴기업 14,600개의 비트코인을 매도했고 전월 대비 400% 증가했다고 합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아직까지도 혼조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번 영상에서 댓글을 보고 또 응원에 따른 메시지로 인해서 상당히 저도 힘을 많이 받고 있는 시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혼돈 부분이 많을 때 여러분들은 항상 신중한 결정을 좀 하실 필요성이 있다. 왜냐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다 나오게 되면 어차피 둘 중 하나라는 거 아시잖아요. 급등하든지 급락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악재의 강도가 매우 높고 악재가 밀집되어져 있고 그 밀집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나는 어떠한 길을 선택할 것이냐. 지금 이 시점에서 갈등을 할 때 베팅을 해야 더 많은 파이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많은 손실률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 대신 내가 그만큼 욕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런 시점 때라도 결정을 내릴 필요성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